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입지상권 분석 첫 번째 시간으로 1항에 보시면 입지 및 상권 분석의 개요가 있습니다. 세항 1항에서 입지, 상권, 개요에서 상업입지 입지 조건부터 보시면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있고 또 물리적 조건이 있는데요. 그 입지 조건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좋으려면은 배우지나 고객의 인구 수준, 인구 밀도, 소득 수준, 또 그 면적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하나씩 보시면은 사람이 있어야 물건을 사가니까 일단 인구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인구에 관한 요인에도 보면은 인구 밀도가 있고 또 인구의 변동 상태, 또 인구의 형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제 아무리 인구 밀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 고객 분포율이 낮으면 입지 요건이 좋다, 배우지가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인구 밀도도 물론 높아야 되지만은 고객 분포율이 중요하다. 그래야만이 구매율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인구 밀도가 높아도 고객이 적으면 그 인구 중에 고객이 몇 프로나 되느냐, 그 고객 분포율이 낮으면 구매율도 낮게 되기 때문에 고객 분포율이 높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현재의 고객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고객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고객, 그 잠재적인 고객도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구의 변동 상태를 보시면은 아무리 현재 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인구가 정체하고 있거나 줄어들고 있거나 이것은 좋은 배우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입지 조건이 좋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현재 인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면 더 좋고,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지, 인구가 정체하고 있는지, 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현재보다도 미래의 매출액을 가지고 입지 조건을 분석해야 된다. 현재 인구가 좀 작더라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얘기고요. 또 인구의 형성에 있어서도 아주 쉽게 말하면은 학력이 높고 또 청장년층이 대부분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을 때 구매력이 가장 왕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고학력이면은 소득도 높을 것이고 그래서 구매력도 높을 거다. 또 청장년층이 좋다. 30, 40대층이 가장 많은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이나 어린이보다도 청장년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구뿐만이 아니라 소득 수준, 또 그 배우지의 면적, 이런 것들이 그 입지 요건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이제 배우지 면적이 크면은 현재는 인구가 좀 작더라도 일단 면적이 크면 앞으로 인구가 크게 증가할 수 있고 또 개발의 여지가 많고 하기 때문에 면적도 그 입지 조건으로서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고객의 교통수단과의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아무리 인구가 많은 배우지를 가지고 있고 소득이 높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 교통수단과의 접근성이 별로 안 좋으면 고객을 그 상권으로 흡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업지로서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죠. 따라서 이 고객이 교통수단과의 접근성이 편리해야만이 좋아야만이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리 이 교통 여건이 좋아서 교통 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교통 인구에도 보면은 단순한 그 통과 인구가 있고
고객 인구가 있을 수 있는데 통과 인구는 중요치 않은 거죠. 당연히 고객 인구가 많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그 교통이 편리하다. 그래서 그 교통기구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지나쳐가는 통과 인구라면은 별로 좋은 입지조건을 갖췄다라고 보기 어렵고 고객 인구가 많아야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사람만 많이 지나가고 다 우리 점포의 고객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접근성을 정보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점포에 오는 고객들은 대부분이 도보로 걸어서 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실직거리가 중요하다. 실직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거죠. 우리 점포에 있는 고객들이 도보로 걸어서 온다면. 근데 이제 그 거리는 실직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거리도 있고 또 의식거리도 있고 운임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리들이 있는데 우리 점포에는 도보로 온다. 주 고객들이. 그렇다면 실직거리가 가까워야 좋고. 근데 이제 그 소매형 점포라면 의식거리가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소매형 점포는 가깝다고 느껴야 된다. 그 말이죠. 실제로 실직거리가 멀더라도 고객들이 가깝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한 자리이다. 위치가 그 좋은 자리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의식거리가 중요하다. 아무리 실직거리가 멀어도 뭐 버스나 지하철 한 번만 타고 올 수 있다면 시간거리나 의식거리, 운임거리가 짧을 수도 있고 반대로 실직거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버스나 지하철 몇 번 바꿔 타야 된다거나 길이 위험하게 뚫려 있다거나 뭐 이런 등등이면은 시간거리나 의식거리, 운임거리가 길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사회경제적인 입지 조건으로서 번영의 정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인근 지역 에이지 사이클로 볼 때 성장, 성숙, 쇠퇴, 천이, 악화학 이런 식으로 한 지역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변화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없으면 한 지역의 수명은 대략 10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물론 재개발을 다시 하게 되면은 새로운 사이클이 또 만들어지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지역도 나이를 먹고 변화해 가는데 그때 그 인근 지역 연수 수명 이론으로 볼 때 현재 그 해당 지역이 어느 단계냐, 성장기냐, 성숙기냐, 쇠퇴기냐, 천익이냐 그런 얘기죠. 그런 지역 사이클로 볼 때 그 지역이 성장기라든가 이런 성숙기 이런 데가 좋은 거지 쇠퇴기, 천익이, 뭐 악화기와 같은 그런 단계라면은 구매력이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좋은 입지 조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 이게 성장기인지 성숙기인지 등등은 어떻게 판단한다는 것이냐? 그것은 그 집가 수준이라든가 임대료 수준이라든가 매상고라든가 교통량, 입지 경쟁 이런 것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그 지역의 번영의 정도를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번영의 정도가 높을 때 입지 조건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사회 경제적인 조건으로서 배후지나 그 고객의 양과 질 그리고 교통수단과의 접근성, 번영의 정도 이런 걸 보셨는데 물리적인 것도 입지 조건의 또 중요한 요인인데요. 첫째로 가로의 구조, 인도와 보도와 차도 말이지 이게 잘 구분이 돼 있어야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포장 상태도 좋아야 되고 도로 포장 상태요. 또 일방 통행 이런 것들이 가로의 이용도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입지 조건에 영향을 주고 또 전면의 너비, 도로와의 그 전면의 너비가 크면 클수록 이 상품을 전시하기가 좋고 가시도가 뛰어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전면의 너비가 넓어야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집안의 고조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주거지역 같으면은 좀 습기가 차면 안 좋죠. 건조해야 좋죠. 주거지역에서는 하기 때문에 이 도로보다도 이 가로보다도 주거 택지가 너무 낮으면 배수에 문제가 있고 그건 좋은 자리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상업지 같은 경우는 도로면보다도 좀 낮다고 하더라도 가로보다 좀 그 상업지가 낮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이제 지하층 이런 거 지하실 이런 것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또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그 땅이 도로보다 높게 되면은 접근성 면에서 불리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낮은 것이 차라리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지는 가로보다도 더 낮으면 배수 문제 때문에 불리하지만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높을 때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좋고 가로보다도 더 낮아야 유리하다, 지금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권이 있죠. 상권은 이제 배후지라고도 하고 시장 지역이라고도 하고 고객이 존재하는 범위, 상업활동을 하는 범위, 여기가 상권인데, 그 상권의 개념에 보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고객을 흡인할 수 있는 지리적인 범위라고 할 수 있다. 상업활동을 성립시키는 지역적 공간적인 넓이다. 이것은 그 하나의 작은 도시보다 훨씬 넓은 경제적 공간이고 하나의 지역 경제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 좋은 상권의 조건이 있죠. 앞에서도 대략 보셨지만 상권이 좋기 위해서는 그 면적이 넓어야 한다. 면적이 넓어야 된다. 그리고 인구도 많고 인구 밀도도 높아야 된다. 또 소득순도 높아야 된다. 아까 다 말씀드린 거죠. 또 교통수단과의 접근성도 좋아야 된다. 그런데 이런 그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권은 변동할 수 있다. 때로는 상권이 이렇게 축소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상권은 확대가 될 수도 있는 거다. 인구라든가 소득, 배후지 면적, 교통수단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상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한 상권을 형성하는 요인이 계속 변동 중에 있고 거기에 따라 상권도 확대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권은 가변적이고 신축적인 것이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때로는 교통체계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인구도 밀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변적이라고 봐야 한다. 상권은 단순히 그 인근 지역보다도 그 지역적인 범위가 넓게 형성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상권의 체계에서 보면은 소비자들이 생활하는 공간하고 또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공간, 이것이 직간접적으로 겹치는 지역 공간이 바로 상권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상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상권 분석과 입지조건 분석의 관계가 있습니다. 상권과 입지조건의 상관성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상권이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배후지, 고객이 존재하는 곳, 시장 지역이다. 그러면 그때 이제 내가 점포를 입지를 할 때 뭐 여기다 입지를 한다. 그러면 상권이 숲이라고 한다면 그 입지, 내가 점포를 거기다가 이제 선정하는 곳은 나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상권 분석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가장 유리한 입지 조건,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그때 이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내가 점포를 차릴 때 그 업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상권이 달라질 수 있고 또 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설 규모, 매장 면적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권의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 시설의 등급도 또 이 상권의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다. 그런 얘기죠. 그때 우리 교재에도 또 보시면 상권 분석과 입지 분석의 상관성이 있는데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권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입지 조건을, 입지 분석을 다음에 분석해야 된다. 숲을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분석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상권 분석은 상권 이 전체가 구매력이 좋아지고 있냐 나빠지고 있냐, 즉 죽은 상권이냐 아니면은 번성하는 상권이냐, 이런 것을 파악해 보는 것이고, 이 입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입지 조건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 위치가 좋은 자리냐 나쁜 자리냐 이걸 분석하기 때문에
상권을 먼저 분석하고 입지 조건을 다음에 분석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동시에 분석할 수 있죠. 이 상권이랑 입지 분석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분석할 수는 있는데, 동시에 분석할 때 대개 어떤 오류를 범하기 쉽냐면은 그 입지 분석이 너무나 치중한 나머지 상권 분석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럼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결과가 될 수 있다. 맞으면 입지 분석해 보니까 여기는 자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전체 상권이 지금 쇠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죽어가는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너무 좋아서 장사가 잘 되고 있다, 매출액이 높다. 그러면 자관 그 자리가 좋은 자리냐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죠. 상권이 죽는다면, 숲이 죽는다면 나무가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상권 자체가 죽으면 객의 점포도 멀지 않아서 같이 수월하게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상권 분석과 입지 분석을 구분해서 따로따로 분석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또 상권을 분석할 때는 상권을 단절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학교가 있다든지 큰 운동장이 있다라든지 어떤 위험 혐오물이 있다라든지 도로라든가 큰 도로 말이죠. 어떤 하천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은 다 상권을 단절시키는 그런 요인이 된다. 상권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입지 분석보다 먼저 해야 되고 또 상권을 단절하는 그런 요인이 없는지를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보시면은 입지와 상권이라는 말을 비교해 놨죠. 입지는 내가 점포를 차릴 때 그 위치가 좋으냐 나쁘냐, 위치적인 조건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다 고정되어 있죠. 근데 물리적으로는 적어도 고정되어 있죠. 근데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래 범위, 거래권의 범위, 그 점포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상권이라고 한다면은 그 상권은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다. 그때 이 상권 분석을 먼저 잘해야 어디까지 고객이 존재하느냐, 그걸 먼저 잘 분석을 한 다음 그 위치를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권 분석이 먼저이고 입지 분석이 다음이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우리 교재에서 보시면 또 그림이 있는데 그것도 언뜻 보기에 복잡한 것 같아서 간단한 얘기인데 어떤 얘기인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상권이고 여기다 점포가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권이고 점포가 입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주변에 거대 상권이 이렇게 또 생긴다면은 기존의 그 상권은 이렇게 축소될 거다, 그런 얘기죠. 이 상권이 이렇게 축소가 될 거다. 이렇게 여기 상권이 있는데 여기에 대형 할인마트나 이런 것이 들어서게 된다. 기존의 상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래시장 이런 것들이 상권이 줄어들 수가 있죠. 상권을 단절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죠. 새로운 주변 상권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보시면 입지상권 분석의 목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다시피 기존의 부동산의 현상을 진단하고 또 기존 부동산의 활성화, 또 새로운 부동산의 개발, 신규 점포의 입지 선정을 하기 위한 객관적인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또 그런 객관적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수익성을 극대로 하기 위해서 입지상권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때 입지상권의 그 플로우가 있죠. 한번 보시면 그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요, 그 입지 조건을 분석하고 또 그 배후 인구도 분석하고 상권의 구조도 계층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뒤에 가서 또 자세히 하실 건데요. 입지 조건이라든지 또 배후 인구라든지 또 상권의 구조라든지 또 주요 그 경쟁 시설,
나와 경쟁하는 점포 이런 것 말이죠. 또 부동산 가격, 또 각종 이해관계인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상권력을 평가를 하는데 그 상권의 영향력을 평가를 한다 이런 얘기죠. 이 상권의 영향력을 평가를 할 때는 그 미래의 상권의 변화도 전망을 해야 된다. 우리는 현재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래 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그 상권력의 변화에 대해서 전망을 해봐야 하고, 또 이 상권력을 평가할 때 유사한 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상권의 영향력을 평가해보고, 상권의 영향을 평가해봤으면 그러한 상권에서는 어떠한 업종을 해야 가장 유리하겠냐, 최적의 업종을 결정을 하고 업종을 선정하는 거죠. 또 업종을 선정했으면 그 위치는, 그 업종의 위치는 어디 입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냐, 최적의 입지를 또 결정해야죠. 입지를 선정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상권 분석을 먼저 하고, 즉 상권의 영향을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장 최적의 업종 그리고 최적의 위치 이런 것들을 선정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다음에 이야기에서 보시면 이제 상권 분석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때 이제 그 상권 분석의 개념과 목적이 있는데요. 그 내가 차리려고 하는 그 점포가 흡인할 수 있는 그 소비자가 존재하는 범위, 그 권역을, 그 공간적인 넓이를 상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상권의 경계, 범위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이 상권 분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분석하려면 도시 흡인력, 또 주변과의 관계, 또 서비스업 등 각종 그 여러 가지 활동의 그 밀집 정도, 위치라든가 규모, 성격 이런 것들을 지표에다가 일일이 다 표시를 해야 분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상업시설 입지로서 앞으로 생산성이 좋겠냐, 즉 매출액이 많겠는지, 그때 시설의 규모는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정하겠는지, 또 업종은 어떤 것이 적절하겠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상권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우리 교재 한쪽 괄호 2항에서 보시면은 상권의 분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네모 속에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좀 내용이 많은데 한번 보시면 상권을 지금 1, 2, 3차 상권으로 이렇게 나눠 놨죠. 보시면은 1차 상권이 있고, 또 제2차 상권이 있고요. 제3차 상권이 있죠. 1차 상권은 그 개별 점포와 공동 점포로 나누어 가지고, 개별 점포에 있어서는 점포 매출액이나 고객 수의 60% 이상의 점유를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고객의 60% 이상이 거주하는 범위가 1차 상권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점포가 있는데 이 점포에 있는 고객 중에 60% 이상의 고객이 거주하는 그런 곳이 1차 상권이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2차 상권은 그 1차 상권의 외곽지역, 여기죠. 그 외곽지역으로서 이 점포에 오는 고객의 30%,
이상의 고객이 거주하는 범위를 2차 상권이다. 이렇게 하고, 여기 3차 상권은, 이제 2차 상권 밖에 있는 거죠. 밖에 고객이 거주하는 곳으로서 매우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원으로 표시한 그렇지, 3상권이랑 꼭 이렇게 원으로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여기도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는 얘기죠. 분산되어 있고, 이 점포에 오는 고객 수의 대략 5%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이 3차 상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개별 점포에 있어서는. 근데 공동 점포에 있어서는 좀 다르죠. 그거 보시면 1차 상권은 소비 수요의 30% 이상을 흡수하고 있는 지역. 60%가 아니라 30%. 2차 상권은 10% 이상, 소비 수요의 10% 이상을 흡수하고 있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고, 3차 상권은 소비 수요의 5% 이상을 흡수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공동 점포일 경우에는. 그 다음에 편의품점하고 소매품 전문품이 있는데요. 그 생활용품 편의품점은 1차 상권은 도보로 500m 그 실측거리 이내일 때 1차 상권이라고 한다. 걸어서 실측거리로 500m 이내, 운전 시간은 대개 5분 이내. 2차 상권은 그 편의품점의 경우에는 2차 상권인 경우에는 고객을 흡인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편의품에 오는 사람들은 고객들이 이렇게 뭐 멀리서 오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선매품과 전문품점을 보시면은 선매품 골라서 한다. 그 여성분들이 고급 의상이나 어떤 뭐 보석을 산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비교해보고 여러 점포의 물건을 비교해보고 자신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사겠죠. 이걸 선매품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선매품의 경우에는 버스 등으로 약 15분 내지 30분 정도의 시간 거리 내. 그러니까 이 선매품은 고객이 멀리서도 오겠죠. 비교해보고 골라서 사야 되니까요. 자주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2차 상권은 선매품이라는 버스로 약 30 내지 60분 정도 시간 거리가 2차 상권이라고 하고, 3차 상권은 선매품 전문품점의 고객 중에서 5 내지 10% 정도가 이 3차 상권에 있다고 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60분도 더 걸리는 그런 얘기 3차 상권인데, 고객의 약 5 내지 10% 정도가 여기에 거주한다. 이 전문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고급 자동차라든지 뭐 고급 양복이라든지 고급 카메라와 같은 그 상품의 매력을 위해서 그 어떤 노력과 경비 이런 시간을 아끼지 않는 그런 상품이 이 전문품점인 거죠. 유명한 브랜드 제품 이런 것이 전문품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선매품보다도 전문품점이 더 멀리서 고객이 온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한쪽 괄호 3항에서 보시면 상권의 측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점두조사법이 있고 운전조사법이 있는데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이 점두조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쇼핑을 끝낸 고객에게 주소를 직접 물어가지고 어디 사는지 이렇게 물어가지고 상권의 범위를 측정하는 것을 점두조사법이라고 한다. 우리 점포 오는 사람한테 어디서 오셨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점포는 이렇게 멀리서 오는구나, 아니면 가까이서만 오는구나. 그렇다면 상권의 범위가 크구나 작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조사 대상을 보면은 그 1상권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 지역, 제2상권은 일주일에 1번 정도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 지역, 제3상권은 한 달에 1-2번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 지역을 이제 3상권, 어디나 1보다 2, 2보다 3으로 갈수록 그 점포에 찾아오는 횟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이때 이제 그 1상권과 2상권이 점포 매출액, 전체 매출액의 95% 정도를 차지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3상권은 별로 그렇게 매출액에서 의미는 없다. 그 얘기고요. 그때 이제 조사할 때 조사원에 대한 신뢰도나 호감도, 이런 것에 따라서 고객의 의견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운전조사법은 그 상권의 범위를 미리 가상적으로 정해놓고 그때 그 소요 시간의 장소까지 자동차를 운전을 해서 경계선을 재는 방법이죠. 예를 들자면은 그 1상권 같으면은 자동차로 5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점포가 있습니다. 우리 점포가 있으면 제1상권은 5분 범위 내에 자동차로 5분 범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을 1상권이라고 하자는 말이죠.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해 봐야죠. 어디까지가 5분 정도 걸리는지. 제2상권은 자동차로 10분 정도, 여기가 점포에서 10분 걸린다 그러면 10분 정도 걸리는 곳은 이제 10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상권이라고 하자. 그는 1상권, 2상권. 실제로는 자동차를 운전해 보는 거죠. 상권이 꼭 원형으로 형성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편의상 원형으로 그려졌지만은 여기까지 10분 걸리지만 여기 15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소형 상권은 아까 보신 그 점두 조사법으로, 그리고 이제 대형 상권은 이 대형 점포는 운전 조사법으로 많이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대형 점포 같으면 이제 멀리서도 고객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멀리서 올 때는 자동차로 운전해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 대형 점포인 경우에 이렇게 운전 조사법으로 멀리서 올 거기 때문에 하고, 소형 점포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한 점두조사법을, 슈퍼마켓 같은 거 이런 것은 점두조사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나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두 개의 방식을 다 쓰면 더 좋겠지만 일반적인 방식은 대형 점포는 운전조사법, 상대적 소형 점포는 점두조사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 얘기고요. 다음에 이제 또 한쪽 괄호 사항에서는 상권의 결정 요소가 있죠. 그 상권은 가변적이다, 유동적이다 그랬는데요. 고정이 되어 있지 않다. 업종에 따라서 다르고 또 사업장의 규모, 그 매장 면적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전문품점으로 갈수록 상권의 범위가 더 커질 수 있고요. 편의품점일수록 상권의 범위가 좁아질 수 있죠. 또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도 매장 면적이 클수록 상권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고 매장 면적이 작을수록 상권의 범위가 또 더 좁아질 수 있는 거죠. 또 그레이드, 그 등급에 따라서 시설의 등급에 따라서 또 등급이 좋을수록, 시설이 고급일수록 멀리서도 고객이 오고, 시설이 이제 고급이 아니고 이제 1등할수록 멀리서 오지 않으니까 상권이 줄어들 것이다. 또 경영하는 사람의 경영 전략, 또 물리적인 요소, 도로 상태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상권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고, 또 그러한 요인들이 항상 변하는 거기 때문에 없는 도로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상권의 범위는 항상 가변적이다, 또 개별적이다.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권의 범위를 결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교재에서 네모 속에서 보시면은 제가 방금 말씀할 때 상권이란 고정되어 있지가 않고 업종에 따라서 다르고 사업장의 규모나 그 시설의 그 고급이냐 저급이냐에 따라 다르고 경영 전략이나 물리적 요소 등에 따라서 상권의 범위가 변동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하나씩 이제 보시기로 하면은 업종에 따라서 상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랬는데요. 판매업, 서비스업, 외식업, 레저 스포츠업 등등 여러 가지 업종이 있을 수 있다. 그때 그 업종에 따라서 상권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로 상권의 범위를 측정해 봐야 된다. 고객이 어디서까지 오는지를. 그다음에 사업장의 규모라든가 그 사업장의 시설의 등급이라든가 이런 것 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의 규모, 매장 면적이 크면 클수록 상권이 클 수가 있고, 또 같은 업종, 같은 매장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시설이 고급화가 되어 있으면은 상권이 더 넓을 수 있죠. 즉 배우지가 존재하는 배우지의 범위가, 즉 고객이 존재하는 범위가 더 넓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같은 업종, 같은 매장 면적,
같은 시설의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영자가 경영에 임하는 자세라든가 영업이라든가 마케팅 그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상권이 크게 확장이 되기도 하고 축소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비근한 예로 똑같은 건물인데도 옛날 주인은 거기서 장사가 잘 안 됐는데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주인이 바뀌고 나서 똑같은 건물인데도 임차인들이 장사가 잘 되는 경우도 있죠. 그 임차인 믹스 이런 것들이 잘 되었다라든가 건물의 관리가 잘 된다라든가 이러면은 구매력이 높아지고 고객들이 많이 올 수도 있죠. 이렇게 경영자의 경영 자세라든가 영업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권은 확장이 될 수도 있고 축소도 될 수도 있다. 또 물리적인 요소, 예를 들어서 자연 지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가 도로 상태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죠. 예를 들어서 자연 지형물로서는 산이 있다거나 하천이 있다거나 철도, 도로 이런 것이 있으면 상권을 차단하죠. 상권을 분할하게 될 것이다. 또 대형 시설물, 학교라든가 관공서, 운동장 이런 또 상권을 분할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상권을 차단할 수 있죠. 또 도로 상태도 그렇죠. 도로망 연계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도로망 연계가 잘 안 된다거나 또 노폭이 너무나 크거나 작거나 중앙분리대가 있다거나 신호등이 필요한 곳에 그 횡단보도가 없다거나 또 접도 조건 그러니까 점포가 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그 전면의 너비가 클수록 진열하기도 좋고 상품을 또 가시도도 뛰어난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상권이 또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또 중심 방향이 어느 쪽이냐, 즉 도심이라든가 역사 등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방향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상권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그 한쪽가로 5에서도 보시면 상권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대상권이 있고 대상권, 준대상권, 또 이제 중간, 중상권, 준중상권, 소상권, 초소상권 이렇게 나뉘어 있죠. 이거 제가 일 설명 안 해도 읽어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그냥 간단히 몇 개만 좀 간단히 줄여서 보시면은 초대상권에서는 지금 규모가 가장 큰 거죠. 특히 이제 전문품점, 특수한 그 전문품, 이런 것을 취급한 초대상권은 개간성 및 연간성 수요를 대상으로 한다. 계절별로 뭐 이렇게 찾아온다. 고급 자동차, 뭐 이렇게 고급 향수, 고급 카메라 이런 거 사는데 매월 가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한 계절에 한 번 간다든가 1년에 한 번 간다든가 이런 수요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상권은 그 전략 내용에서 10 내지 20km 권역 내의 고객이 존재하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죠. 이것도. 또 주간성, 일주일에 한 번, 월간성,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다. 준대상권은 6 내지 10km 범위 내에 고객이 존재하고 월간 수요를 대상으로 하고, 중상권은 5 내지 6km에 존재하고 주간성 수요를 대상으로 한다. 준중상권은 2 내지 4km 권역에 거주하고 일상성 및 주간성 수요를 대상으로 한다. 소상권은 1, 2km 내에서 고객이 존재한다고 보고, 그다음에 초소상권은 500m에서 1km 내에 존재하는 상권이죠. 고객이 존재하는 상권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쪽 괄호 6항에서는 상권별 적합 아이템이 있는데요. 상권도 문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상권이 있을 수 있고, 주택가에 있는 점포가 있을 수도 있고, 오피스가, 대학가, 번화가, 지하 상가에 있는 점포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포들의 그 적합한 아이템이 무엇인지, 또 거기다 점포를 차릴 때 유의할 사항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간단히 보시기라면요. 먼저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상가는 그 특징이 무엇이고, 그 특징에 따라서 어떠한 아이템으로 점포를 출점하는 것이 좋겠냐, 지금 그런 얘기인 거죠. 아파트 단지는
일반 그 주택지보다도, 그러니까 단독주택 이런 거 있는 것보다도 구매력이 높다. 왜냐면 되게 일반 주택은 노인들이 많이 살고 그러잖아요. 또 소득층도 낮고, 소득이 낮다 이거죠. 근데 대개의 경우에 아파트 단지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정장년이, 또 구매력도 높다. 교육순, 소득층도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투자 가치를 보면은, 여기가 안정적인 투자처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아파트 상가는 초기에 상가 활성화가 중요하다. 처음에 상가 활성화가 안 되면 장기간 고전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또 30평 내외 중형 아파트는 이제 그 청장년층이 주로 거주를 하기 때문에 구매력이 가장 높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생필품이라든가 생활 밀착형 업종, 거기서 있는 제과점이라든가 뭐 정육점 등등 말이죠. 이런 아이템이 적절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때 이제 그 아파트 단지에서 상가를 출점할 때 주의할 사항들이 있죠. 그 보면은 적정한 1세대당 상가 면적은 2제곱미터라고 본다. 따라서 그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가 2000세대라면은, 거기다 2제곱미터를 곱해서 상가 면적은 4000제곱미터가 적정하다. 그 규모가 넘어가면 너무나 그 상가 면적이 커가지고, 점포주끼리 경쟁이 너무나 치열할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중형 아파트 단지라도 1500세대면 안정적이다. 그랬죠. 1500세대 정도가 하나의 이렇게 단지로 돼 있으면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인근에 대형 상가나 백화점 이런 것이 없어야 좋죠. 그런 것이 있다면은 백화점으로 갈 거 아닙니까? 대형 할인마트로 갈 거 아닙니까? 상권을 차단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이 없어야 좋다. 그 얘기고요. 현재 없더라도 앞으로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상해보고 출점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또 뭐 당연한 얘기지만 아파트 입구에 있는 상가가 좋다는 거 뭐 잘 아시고, 또 도로변이 좋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주민이 이동하는 동선에 위치해야 된다. 사람들이 주로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그 동선에 위치한 상가가 유리하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일반 그 주택가, 그 단독주택처럼 이런 주택가에 이제 점포를 차리는 경우에 거기에 특징, 그리고 거기에 맞는 아이템, 그리고 거기에 출점할 때 위상에 대해서 보시면 전체 그 수익이 작죠. 물론 구매력이 낮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이 산다거나 소득 수준이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수익이 작다. 그렇지만 이제 원래 그 수익이 높으면 위험도 함께 높은 거 아닙니까? 저수익이면 또 안전하고, 그런 것은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적고요. 또 점포세를 낼 때 보증금이나 권리금도 없거나 매우 싸고 이래서 위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이제 창업하는 사람들이나 여성들이 부업으로 하기 적당하다 이렇게 돼 있고,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고려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소득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업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뭐 세탁, 편의점, 비디오 대여점, 완구점, 슈퍼 등등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입구, 또 주변의 그 길목, 이런 데가 좋다. 그리고 또 교통수단, 버스 정거장에 데려가지고 그 주택가로 가는 그 동선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이 당연한 말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막상 내가 점포를 이렇게 출점할 때 보면 엉뚱한 곳에 출점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 직접 상가 인근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다음에 오피스텔에 있는 이제 근처에 점포를 차릴 때 그 특징과 거기에 적합한 아이템, 그리고 그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면, 특히 오피스텔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 사물을 보고 점심 식사 시간에 밥도 먹고 필요한 물건도 사죠. 또 퇴근 시간에 또 일을 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점심 시간대, 저녁 시간대에 맞는 그때 그 구매를 하는 그런 업종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오피스 가니까 당연히 이제 직장인을 상대로 하고, 특히 이제 요식업이 유망한 업종이다. 그 음식점이라든가 커피 전문점, 도시락, 편의점, 뭐 사우나 이런 거. 또 이런 것들은 이 오피스가 있는 사람들은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좀 다른 음식점하고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매출액을 높일 수 있다. 다음 이제 출점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보면은
교통시설,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그 오피스까지, 그 업무 시설까지 그 동선을 잘 파악을 해서 그 동선에 맞게 출점을 해야 되고요. 또 그 여러 가지 막 메뉴를 이것저것 한식도 하고 양식도 하고 예를 들자면은 중국식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단일 메뉴로 승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 오피스 가니까 아무래도 퇴근 후에는 장사 못 한다는 얘기죠. 또 주말에도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퇴근 후 저녁이죠. 그리고 주말에는 공동화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출점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 얘기고요. 다음 이제 대학가에 있는 점포에서 그 특징과 거기에 적합한 아이템 그리고 출점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보시면, 이 대학생들은 아무래도 돈 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 단위가 좀 작겠죠. 크게 쓰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렇지만 자주 구매를 하니까 소액으로 자주 구매를 한다. 소비력은 왕성한 편이다. 그리고 이제 이 대학가 점포들을 보면은 갈수록 이제 그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가 상권이 이제 부상을 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 또 그 대학생들이니까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겠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좀 싼 그런 업종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호프점이라든가 커피, 뭐 분식 이런 거, 피자 이런 거요. 또 대학가 상가는 상권 경쟁이 치열하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을 해 오고 있고, 급격한 업종 변화도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출점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보시면은 대학생이 주요 타겟이긴 하지만 거기에 인근 지역 내에는 거주하는 사람이라든가 중고등학생들도 이 대학가 상가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파악해서 출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 젊은 사람들은 그 매장 인테리어에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인테리어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거, 또 젊은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변화도 또 변화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기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 상품이나 행사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번화가에 있는 점포의 특징과 거기에 이제 번화가에 적합한 아이템, 또 출점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보시면, 번화가는 유동인구가 아주 많죠. 인구 집산이 많은 곳이고 구매력도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죠. 명동이라든가 종로라든가 압구정동이라든가 강남역 같은 데가 번화가라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그런 데는 고급 의류보다는 이 번화가에서는 사람 유동인구가 많은 이런 데서는 그 저가품의 보세 의류라든가 또 뭐 각종 할인점 이런 것들이 유망하다. 출점할 때 주의사항, 이런 데는 이제 보증금도 비싸고 권리금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초보자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다음에 그 지하상가의 특징과 거기에 적합한 아이템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은, 지하상가는 젊은 층들 또 여성들을 주요 고객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젊은 층이면은 캐주얼 의류 같은 거, 여성들 같으면은 보세 의류,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적절하고, 출점할 때 유의사항은 비록 지하상가지만 그 지하상가 지상에 위치한 업종이 무엇이냐, 또 그 지하상가에 위치한 그 지상의 유동인구가 많냐 적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런 걸 확인하고 출점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지하상가니까 아무래도 고가품을 지하상가에서 사는 경우는 많지 않죠. 저가형을 이제 주로 취급을 해야 되는데, 저가형이라고 해서 싸구려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싸구려 인식이 생기면 점포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이죠. 또 이제 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는 입지 및 상권 분석의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